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뭘 해도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랑 좋은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들어가서 너 할 일이나 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 줄 알아? 아이한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그 바람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말로는 절대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엄마가 이것만 바꿔도 아이의 자율성, 자기 긍정, 자존감, 회복 탄력성, 공부력까지 쑥쑥 자라나는 기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뭘 해도 행복한 아이, 또 뭘 해도 불만인 아이, 이 두 부모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부모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바로 말투입니다. 말과 말투는 다릅니다. 말은 언어 그 자체이지만 말투는 그 말을 하는 동안 드러나는 눈빛이나 몸짓, 시선, 그리고 그 분위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투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수학 수행평가를 봤다고 하면서 이 자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잘함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잘했어 이야기했는데, 입으로는 잘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 눈빛이나 표정도 아이에게 잘했다고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술 후 살아날 확률은 90%입니다. 수술 후 죽을 확률은 10%입니다. 네, 의사의 이 두 가지 말,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말투의 힘은 바로 이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말을 하는 동안의 몸짓이나 눈빛, 말투는 그저 그 말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메라비언의 법칙은 그 반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이 말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 7%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동안 하는 몸짓이나 눈빛, 말투, 이 비언어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말이 쓰인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모의 말투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말투의 차이는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이를 향한 말에 반영이 되고, 이 부모의 말이 곧 아이의 행동과 사고를 이끕니다. 저자는 빙산을 비유하면 생각이라는 거대한 빙산 중에 이 수면 위로 나온 그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생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걸 믿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으로 클 것을 믿어요. 그런데 애가 바뀔 생각이 없어요.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 아이가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장 끝에 항상 부정어로 하지만, 그런데 아이가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문장을 마무리 짓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당연한 것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거라고 믿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이의 작은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마치 아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연습하지 않아도 정말 온 마음으로 기뻐했을 때처럼 말이에요.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존재하면 말하는 동안 목소리, 표정, 눈빛, 모든 것에서 그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말투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11살인데 10살 때부터 이 사춘기처럼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시작됐거든요. 동생이라면 엄청 끔찍히 여겼던 아이인데, 동생의 작은 장난이나 반항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어느 날은 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아이가 영유아기를 지나고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적인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성장하면서 이 사춘기라는 자아혼란의 시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면 주변에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런 부모-자녀 관계를 볼 때가 있어요. 마치 무슨 책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가족 분위기 화목하고 항상 웃고 장난치고, 분명히 사춘기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늘 부모-자녀 간에 웃고 떠들고 사이가 좋은,
이런 부모-자녀 관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저자는 이것이 아이와 교감하며 말하기로부터 오고, 이 교감하며 말하기에는 반드시 원칙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이 엄마를 향한 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이의 생존에 있어서 엄마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 할로우의 헝겊 엄마 실험이었는데요. 해리 할로우는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새끼 원숭이를 두고 가슴에 우유병을 달고 있는 철사 모양의 모형 엄마 원숭이, 그리고 가슴에 우유병은 없지만 이 헝겊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모형 셋을 같이 있게 했어요. 실험은 새끼 원숭이가 먹이를 주는, 우유를 주는 철사 엄마와 같이 있을지, 아니면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헝겊 엄마랑 있을지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헝겊 엄마의 완승이었습니다. 배고파서 우유를 먹을 때만 철사 엄마에게 갔다가 나머지 시간은 다 이 헝겊 엄마 원숭이와 같이 있었고요. 조금 더 자라서는 이 헝겊 엄마를 몸에 걸친 채로 철사 엄마한테 가서 우유를 먹고 오고, 또한 이 큰 소리가 나거나 어떤 공포의 상황이 왔을 때도 주저없이 새끼 원숭이는 이 헝겊 엄마 원숭이에게 달려갔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부드러운 접촉을 많이 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위안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꽉 찬 하루 일과 때문에 엄마랑 더 많이 안고 뒹굴고 하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눈 마주칠 시간조차 없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각자 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래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만드는 일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은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래와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본질을 잊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래 관계보다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더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 고든 뉴펠트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의 애착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와의 애착 결핍은 결국 또래 지향성으로 이어지고, 이 또래 지향적인 아이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애착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야 할 곳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에게 단단한 애착의 뿌리를 내린 아이들은 어떤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긍정적이고요. 회복 탄력성도 뛰어납니다. 그러니 또래든 학원이든 그 어떤 것과도 엄마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아이와의 대화의 이 70%를 아이에게 맡겨보세요.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하는 말에 조언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계속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면 스스로 말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또 말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해요. 막 화가 나서 친구랑 싸웠던 이야기를 하다가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경청해주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이와 대화하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엄만 몰라도 돼. 사춘기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평소 아이와의 대화의 70%를 아이에게 맡겨보세요. 아이는 엄마와의 대화를 아주 즐거워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엄마랑 얘기해보자. 잔소리는 반발만 남깁니다. 잔소리의 끝은 결국 고함이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대신에 질문을 해보세요. 다 우리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믿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의 불안, 또는 어쩌면 아이를 엄마의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한 거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으로 바꾸고 아이에게 답을 듣다 보면 오히려 아이의 그 대답을 통해서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고민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애한테는 적용 안 되는 남의 얘기니까 한번 직접 키워보세요. 이런 대로 되는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생각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과 말투를 바꾸고 그 말을 들은 아이로 하여금 맞아, 난 그런 애야 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짓게 한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일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저부터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드는데 그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아주 다음에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게 결국 제 자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어쩌면 부모는 여행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아이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두렵지만 또 부모라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듯이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정말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답이 또 있지 않아서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여행 계획을 짜듯이 우리 부모도 아이를 낳고 나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만의 육아 철학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아이는 유일무이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책과 함께한 이 영상이 아이와 함께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오른 우리 부모님들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남다른 질문력이라는 도서의 저자이신 정재영 작가님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 아이의 그릇은 평소에 부모가 건네는 말로 만들어지고 아이가 두고두고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의 말이며 그 부모의 말은 부모의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 부모의 말 관련된 도서 리스트를 아래 고정 댓글란에 정리해뒀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